자,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만약에 저한테 이제 수능에서 한 문제가 나오려면 뭘 찍으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한번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 국어에서는 미음이나 이가 결합한 단어들 중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합니다. 이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전미사 음과 명사형 전성어미 음의 형태가 같고 높다 등의 일부의 형용사의 경우에는 명사 파생 전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전미사 이의 형태가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끊고요. 일단 끊어봅시다. 자, 이미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어야 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조금 잡고 갈게요. 저기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나 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서 얘네들의 모습은 같지만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품사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자, 품사의 통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단어의 형태, 이 단어의 종류가 어떤 품사인지를 우리가 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여기 있는 파생 전미사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붙죠. 명사 파생 전미사 이제 부사 파생 전미사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접사와 이 어미의 차이부터 우리가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접사는 무엇이냐? 이 접사는 단어의 형성에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형태소, 즉 최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태소가 모여서 이제 단어를 만듭니다. 근데 이 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형태소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실질 형태소, 또 하나가 이제 형식 형태소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이제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과, 나무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얘는 이제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를 이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풋 사과 이런 식으로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가 만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합성어가 되는 그런 결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때 이 형식 형태소의 종류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가 있냐? 첫 번째 조사, 두 번째 어미, 세 번째 접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조사란 무엇이냐? 조사는 이제 체언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체언 플러스 조사라는 구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철수가 주어, 철수를 목적어, 철수의 관형어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을 정해주는 문법적 요소를 이제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어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묶어서 이제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언은 독특한 특징을 있죠. 가변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용언의 활용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먹다, 먹고, 먹으니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어간이라고 하고 이제 변하는 부분을 이제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미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먹다 이렇게 종결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먹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성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전성의 이야기만 조금 하자면 원래 이제 동사와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서술어라는 자리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내가 빵을 먹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동사가 우리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종결어미를 통해 동사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장을 만들다 보면 내가 먹은 빵을 버리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여기 부분 원래 얘나 똑같이 어디서 시작을 해요? 먹이라는 동사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다라는 종결어미가 붙으면 여기서 문장이 끝나주면 되는데 이렇게 은이라는 아이가 붙으면 이 자리는 빵을 꾸며주는 뭐가 됩니까? 관형어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서술어에 쓰이던 아이들을 은이라는 어미로 바꿔줌으로써 빵을 꾸며주는 관형어 자리에 올 수 있게 했다라는 점에서 얘는 전성어, 이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꿔줬다고 해서 전성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관형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도 내가 빵을 먹다가 아니라 먹음 이렇게 바꿔놓고 이 줬다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조금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다뤄져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이쪽에 있는 접사 부분이에요. 접사 부분. 자, 접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 단어가 이제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형태소가 한 개 있는 거를 이제 단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과 이런 식으로. 형태소가 두 개 있는 거를 이제 합성어라고 복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복합어 종류가 어근과 어근이 만나면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근과 접사라는 아이가 만나면 파생어가 됩니다. 이때 이 어근과 접사는 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질적이고 혼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뜻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접사는 혼자 쓰일 수는 없지만 이제 뜻을 이제 꾸며주는, 조금 더 뜻을 제안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접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과라는 형태소와 나무라는 형태소가 만났을 때 얘도 이제 뜻을 갖고 있고 얘도 이제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근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쪼개질 수가 있죠. 근데 사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는 어근이지만 얘는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수많은 사과들 중에 아직 덜 익은이라는 뜻을 제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을 이제 파생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접사라는 이미지로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접사라는 걸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접사의 역할이 이렇게 뜻을 꾸며주는 역할도 있지만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는 꿈이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원래 꾸다라는 단어는 뭐죠? 꾸다라는 단어는 이제 동사이지만 얘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명사로 체언 플러스 조사라는 이 명사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미음은 이제 접사, 명사를 파생해서 만드는 접사이기 때문에 명사 파생 접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접사와 이 어미가 이제 형태가 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파생 여기 있는 명사 걸음과 동사의 걸음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여기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 걸음이 느리다. 이렇게 쓰일 때 이 걸음의 모습과 내가 그곳을 걸음이 흡족하다. 좀 단어가 이상하긴 하지만 문장이 이상하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모양이 이제 똑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의 품사는 다릅니다. 얘는 이 걷다라는 단어에다가 미음이라는 접사를 붙이는 거예요. 즉 얘는 품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가 되어서 이 문장에서 이 명사, 이 주어의 역할로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걸음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을 걷다 라고 이제 종결어미가 아니라 이렇게 이 문장 속에서의 주어를 역할을 하게 해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명사형 전성어미는 이렇게 두 가지, 음과 이제 기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제 뽑아져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내 걸음, 내 걷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로 쓰이는 것과 이렇게 명사절로 이 하나의 문장이 또 다른 주어로서 쓰이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차이를 구분을 하시는 게 이 첫 번째 줄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똑같이 품사를 바꾸더라도 쓰임새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쪽 뒤쪽에 나오는 여기 있는 높이와 높이가 다르죠. 자, 명사인 경우는 조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아찔하다. 이런 식으로 조사 앞에 붙는, 항상 원칙은 뭐다? 조사 앞에. 체언 플러스 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는 하늘 높이 날랐다. 이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 나르다라는 것을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이제 격조사들이 붙기가 되게 힘들죠. 높이가 날랐다.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날랐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다르지만 그 문장에서의 쓰임새와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됩니다.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가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얘기죠.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가 쓰일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관형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꾸며주는 이미지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가 이제 관형어, 또 하나가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리가 얘는 뭘 꾸며주고요?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친 체언을 꾸며주고요. 이제 부사어는 나머지 것들을 이제 꾸며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고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로 수식하지 않는다와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를 수식한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부사 파생 접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미 A라는 걸 통해서 문법적 지식들을 이제 등장시키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이문법적인 사고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명사를 만드는 이 명사 파생 접사를 기반으로 한 이 단어가 뭐야? 명사가 됐을 때에는 얘는 뭐로 쓰일 수가 없다? 서술어로 쓰일 수가 없고 또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미가 사용되었을 때는 아직도 얘는 뭐로 사용이 되고 아직도 동사나 형사를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술어로 쓰임과 동시에 관형어가 아니라 뭐의 수식을 받는다? 이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걸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여기 있는 명사 파생 접사와 이 부사 파생 접사 같은 경우는 뭘 붙여본다? 조사를 붙여본다라는 거죠. 체언 플러스 조사. 즉 명사가 된 경우에는 요거가 가능하고요. 부사가 된 경우에는 요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구조로 이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편이라고 하면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편 이들은 음과 이가 중세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국어의 두 가지 음은 중세국어의 명사 파생전미사 음과 명사형 전성어미 음에 각각 대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세에는요, 우리가 모습이 완전히 똑같아졌지만 중세 때는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까 전에 말했었던 이 접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미는 뭐예요? 옴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접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걸음 얘라는 건 뭘 알 수 있어요? 어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걸음 형태가 다르지만 이렇게 중세로 갔을 때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아래 아 같은 게 이제 없어지고 이 옴 같은 경우가 평서형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똑같아지게 되는데, 것과는 다르게 마지막 음절의 모음의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의 어간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이것과 이것이 각각 결합합니다. 와, 여기 있는 부분 역시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제 중세국어에 무슨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모음 조화 파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음 조화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모음을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이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양성 모음에는 아, 오, 아래야. 음성 모음에는 어, 우, 으가 존재하죠.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철수를 이런 식으로 양성 이것도 좀 이상하고. 역사를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아라는 플러스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으라는 음성 모음을 합쳐 쓰는 걸 별로 거리껴하지 않아요. 즉 모음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세대는 이거를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맞춰 쓰려고 노력을 정말 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중세로 표현하려면 역사에서 아가 양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르는 으가 아니라 아래아를 사용한 요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실제로 아까 전에 명사형 접사가 오늘날에는 음밖에 없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음과 옴으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이었고 옴 같은 경우는 양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 이 앞부분에 양성이 온다면 이제 옴으로 쓰는 거고, 이 앞부분에 음성이 온다면 이제 음이 따라오는 체계를 이제 중세 때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모음 조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현대국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앞서 말한 현대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중세국어의 명사파생 접사 의와 부상파생 접사 의에 각각 대응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만드는 접사가 있고 부사를 만드는 접사가 있는데 오늘날은 다 이로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중세 때는 뭐가 있었다? 의의 모습이 보여주고 이때 이에 각각 대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해라고 했을 때 얘는 명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높이라고 했을 때 얘는 부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과는 다르게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어근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명사파생 의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와 얘가 두 가지가 있는 이유가 다 뭐다? 다 모음 조화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넘버링 한번 볼까요? 다음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좋은 여름
여름이에서의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 둘의 품사가 다르겠군. 우리 아까 전에 구분을 할 수 있었겠죠? 여기서 여름은 이제 접사일 거고, 얘는 음으로 끝났으니까 접사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우 보이시죠? 이제 땡겨서 여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 뒤에는 동사라는 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품사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걸음과 걸음의 형태를 보니 걸음은 파생 명사이고 걸음은 동사의 명사형이겠군. 그래서 이 접사이기 때문에 단어가 바뀌고 품사가 바뀌었고, 걸음이라는 동사의 명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걸음과 높이의 모음조와 양상을 보니 중세국어 높에는 자 오라는 양성으로 끝났죠. 그래서 음이라는 음성 모음이 아니라 옴이라는 양성 모음이 왔어야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3번 역시도 괜찮은 이야기가 됩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높이와 높이의 형태를 보니 높이는 파생 부사이고 높이는 파생 명사이겠군. 자, 여기서 잘못됐네요. 자, 아까 분명히 여기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파생 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틀렸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만 이제 형태적으로 따도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었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열심히 떠들고 있는 이 접사 체계, 접사, 품사 바뀌어주고 얘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어미, 그래서 이 전성 어미 체계들, 이 절을 만드는 안긴 문장을 만드는 체계들,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의 이미지가 이미 되어 있어야 이 문제들을 되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기존에 있었던 내용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장에서 처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일 뿐이에요. 딱 요거는 부사고 요거는 명사고 요거는 부사다. 딱 요런 구조만, 이건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지만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조금은 문법 공부들을 이제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묶인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참고했을 때 이쪽 얘기죠. 결국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조금 팁이 있어요. 이 문장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맨날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꿈이 좋다. 똑같은 이 꾸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체험 플러스 조사의 모습으로서 내가 꾸다라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뭐뭐를 철수를 꾸다, 이런 식으로 어떤 체험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꾸에다가 동사인 꾸에다가 미음을 붙이면서 얘가 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미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명사파생 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달라요. 내가 꿈을 꾸다라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꿈을 이렇게 꾸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꾸다라는 다 대신에 미음을 붙여보는 활용을 통해서 문장 성분의 이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가. 이때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명사파생,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뭐의 꾸밈을 받고요. 이제 이 느낌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접사는 뭐의 꾸밈을 받는데요. 아직도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요. 근데 뒤에 있는 이 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미이기 때문에 관형어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의 꾸밈을 받습니까? 부사어의 꾸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 맥락적으로 조금 힘들다면 앞에다 뭘 붙여본다? 여기 있는 이 관형어를 붙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어로 꾸며줬을 때 내가 멋진 꿈을 꾸미 좋다. 이건 되게 괜찮단 말이에요. 얘는 이제 명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꿈을 멋진 꿈이 좋다 라고 쓰는 되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왜? 얘는 아직도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고를 가지고 이제 굴려보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자, 접사인 경우는
얘가 명사가 되기 때문에 뭐의 수식을 받아도 괜찮아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미인 경우는 아직도 동사나 형용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형사의 꾸밈이 아니라 관형어의 꾸밈이 아니라 부사어의 꾸밈이 받아야 된다는 거. 요 구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예인데, 자,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고 하더라도 문장의 절에서는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 즉 아직도 서술어로 쓰이는 이 경우를 이제 찾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앞에 뭐가 있다면, 관형어가 있다면 걔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만 이제 묶이는 거니까 여기만 찾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많이 army라고 해서 이 많이 같은 경우는 일단 부사네요.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 그래서 여기는 관형어이기 때문에 격하다가 격한으로서 꾸며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날아갔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멸치 볶음은 이게 멸치의 볶음이에요. 명사 이렇게 볶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미 날아갔고요. 그리고 몹시라는 부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괜찮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요즘은 상품을 큰 관형어잖아요. 크다가 관형사형 전사어미를 통해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망했고요. 얘는 괜찮지만. 자, 어려운 이웃을 돕다 라는 문장 구조. 나는 그를 온전히 라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부사어. 그래서 얘도 믿다 이런 식으로 맞기 때문에 답이 4번입니다. 아이가 울음이에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그래서 여기는 명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밝게 부사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괜찮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붙여보면 되거든요. 아이가 큰 울음 섞인 이런 식으로 수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이제 괜찮은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스무스하게 풀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에 있는 이 A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다 맥락적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접사, 요 이미지 접사와 이 전성어미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계속 이제 되게 중요한 요구하는 베이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